저 멀리 튀르키예와의 경계인 아라라트 산을 보니 드디어 예레반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제 오후 3시 40분에 바투미에서 출발했는데요. 지금 아침 9시가 넘었으니 약 17시간을 왔네요. 국경에서 이미그레이션 시간을 빼더라도 15시간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는 1년 내내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6월 14일 정도부터 10월 2일 정도까지만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게다가 매일이 아닌 격일로 운행되고요. 예매도 온라인으로는 어려워 직접 역에 가서 구입을 해야 했답니다. 참고로 바투미역은 두 곳이 있는데 바투미 센트럴이 여객용이랍니다. 여긴 바투미역의 플랫폼인데요. 오른쪽 기차가 아르메니아로 가는 것입니다. 이 기차는 모두 의자와 겸하는 침대로 되어 있는데요. 1등석은 2인용, 2등석은 2층으로 되어 있는 4인용이고요. 그리고 2등석 중에는 일반형이 있는데요. 전체 개방형이라 여성 혼자 여행할 때는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저희는 2등석 프리미엄으로 했는데 전반적으로 좋았답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냉온수기도 설치되어 있어 편리했답니다. 역에 들어서니 간밤의 피로가 사라지는 듯 다시 생기가 돋네요. 밖에서 연결되는 메트로 통로를 따라 지하상가에서 환전을 하고 예레반역 광장으로 나왔는데요. 자그마한 도시라는 게 느껴지고 광장에는 옛날 이집트 침략자들을 물리쳤다는 사순의 데이비드 조각상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생겼네요. 환전 다음으로 심카드를 구입하는데 광장 앞에 있고 영어도 능통하고 정말 친절했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바로 옆 가게에서 수제 햄버거를 먹었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전기버스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트롤리버스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버스인데 이곳에서는 주요 교통수단 중 하나랍니다. 버스 내부는 요즘 버스보다 길고 아주 넓게 만들어져 있답니다. 저희는 대부분 얀덱스 택시를 이용하지만 이런 버스를 한번 타보니 정말 과거로 돌아온 느낌까지 드네요. 이 버스는 예레반 시내의 일부 구간에서만 운행되고 있고 구글맵 지원도 안 되어 저희 같은 여행자는 저렴하고 편리한 얀덱스를 이용한답니다. 손을 흔들어 드렸더니 기사님께서 응답도 해주시네요. 버스에서 내린 이곳은 프랑스 광장 주변이고요. 광장 주변엔 이렇게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림도 판매하고 있고 조각상까지 갖춘 아름다운 공원이네요. 프랑스 광장은 이 사거리를 포함한 전체인데요. 여기서부터 지도를 보며 예레반에서 보실 만한 곳을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예레반에서 주요 관광지는 보시는 것처럼 이 둥근 도로 안쪽에 다 모여 있고요. 이 프랑스 광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장에서 북쪽으로 가면 공원과 함께 이어지는 곳이 유명한 캐스케이드 컴플렉스입니다. 많은 계단이 있지만 외부에는 몇 개의 분수대가 있고요. 내부에는 아트센터가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편리하답니다. 다음은 프랑스 광장과 붙어있는 오페라 극장이 있고요. 그 뒤에는 자유의 광장이 있답니다.
이 주변에는 인공호수도 있고 카페와 레스토랑이 밀집되어 있고요. 길을 건너면 대각선으로 약 500m 정도의 보행자 전용 아케이드가 있답니다. 수많은 상가를 지나면 아르메니아 역사 박물관이 있고요. 그 앞에는 넓은 호수와 함께 공화국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매일 밤 9시부터 분수쇼가 펼쳐지는데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조금 가면 각종 골동품 및 기념품을 판매하는 버니사제라는 벼룩시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작은 분수대가 있는 샤를 아즈나부르 광장인데요. 모스코바 시네마와 그랜드 호텔이 있는 곳인데 가볍게 지나가며 볼 수 있는 곳이랍니다. 간단하게 지도로 살펴봤고요. 캐스케이드 컴플렉스부터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오페라 극장에서 프랑스 광장을 지나 위쪽으로 가고 있고요. 한 번 더 도로를 건너면 이렇게 카페가 있는 공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길이라는 게 사방으로 있으니 높은 계단이 있는 곳만 찾아가면 되겠죠? 공원 입구를 지키듯 우뚝 서 있는 이분은 누구냐면요. 캐스케이드를 최초로 설계한 알렉산더 타마니안이랍니다. 러시아 출신의 아르메니아 신고전주의 건축가였다는데 정말 창의적인 분 같아요. 조각상 뒤로는 아주 넓고 예쁘게 조성된 공원이 캐스케이드까지 연결된답니다. 잠깐만요. 지나치려다 다시 보니 이게 웬일이죠? 아니, 이곳에 한국분의 작품이 있지 뭐예요? 지용호라는 분의 2008년 작품이라는데 한국분의 작품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반갑고 놀랍네요. 소리에 끌려오니 또 다른 조각상도 있고 모든 시민들이 즐기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캐스케이드를 가려는데 예쁜 공원이 자꾸만 발목을 잡는데 저 위까지 갈 수나 있을까요? 이렇게 작품들이 많으니 말이에요. 와우, 이곳에는 콜롬비아 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 페르난도 보테로의 작품도 있어요. 작품명은 담배 피우는 여자이고요. 조금 전 로마 병사라는 작품도 보테로의 작품인데 모두 진품이라니 더 놀랍네요. 이 공원은 나무와 꽃도 예쁘게 잘 조성해두었지만 국제적 조각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방문할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작품을 끝으로 이제야 계단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넓은 공원이었고요. 첫 번째 폭포를 만났는데 아쉽게도 문제가 있는지 물이 흐르지 않네요. 모두 아시겠지만 캐스케이드라는 게 작은 폭포잖아요. 그 의미처럼 몇 개의 작은 폭포들을 계단을 따라 올라가며 볼 수 있답니다. 그런데 572개의 계단이 있다는데 언제 올라가죠? 하지만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된답니다. 잠시 두 번째 폭포부터 감상하시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는 작은 연못에 물에 반쯤 드러난 인물상의 조각품이 있는데요. The Visitor라는 작품명을 가지고 있는데 참 독특하네요. 또 양쪽 옆에는 노란색에 앉아있는 조각상도 눈에 띄네요. 자, 이곳에서 계단이 아닌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아닌가요? 계단 속에 계단이 있는 이런 특별한 구조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실내는 곳곳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훌륭한 아트 센터랍니다. 이렇게 올라오시면 또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답니다.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또 작은 분수가 있고요. 역시 작은 연못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곳은 조각품은 없나 봅니다. 여기가 세 번째 분수대인데 조금 더 올라오니 보이는 전망 또한 더 멀리까지 보이네요. 당연히 각 정원마다 외부로 연결되므로 계단으로 오를 수도 있답니다. 실내로 다시 들어오니 2층에는 또 다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이곳의 작품을 내려갈 때 보면 이렇게 더욱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답니다. 다시 한층 더 올라왔고요. 내부에서는 2층의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역시 이곳도 내려가면서 보시면 이런 작품들이 있답니다. 자,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같은 것 같지만 분명 다른 분수대로 나왔습니다. 내려다보면 분명 조금 더 올라온 걸 아시겠죠? 다시 실내로 들어왔고요. 지금은 4층에서 5층으로 가는 중이랍니다. 역시 이곳에 내려갈 때 보는 작품들입니다. 마지막 층으로는 다시 한 단계를 더 올라가게 됩니다. 저 앞에 어두운 곳은 특별 전시관인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가장 위층에 있는 작은 공간인데요. 현재는 크리스탈 작품이 전시되고 있네요. 이제 마지막 분수대로 나가 보겠습니다. 특별한 작품이 여기에 있는데요. 데이빗 마티니 작품으로 Three Divers라는 스테인레스 조각품이랍니다. 분수대는 이제 마지막이고요. 이제 마지막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곳은 내부로는 갈 수 없고 외부 계단으로만 올라갈 수 있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뭐죠? 사실은 이렇답니다. 1988년 지진으로 중단된 후 소련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 점점 경제력도 떨어져 더 이상 복구할 자금이 없어서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아픈 사연이 있네요. 만약 완성된다면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최초 설계자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선셋을 즐기며 내려갑니다. 여기는 프랑스 광장 아래쪽에 있는 오페라 극장 앞입니다. 오페라 극장 뒤편으로 자유의 광장이 있고요. 아르메니아 출신의 지휘자이자 아르메니아 국립교향곡의 창시자인 알렉산더 스펜디아리안의 동상이 있답니다. 광장 옆으로는 야외 카페들이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깨끗하게 만든 작은 호수 공원도 있답니다. 바로 옆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데 한번 가보실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 피아노 연주를 하는 모습이 재미있기도 하고 아름답게도 느껴지네요. 바로 옆 도로에는 맛집들로 가득한 곳이기도 하답니다. 특히 전통 맛집들이 많이 있으니 예레반에 오신다면 들러도 좋을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예레반이 예술 중심 도시라고도 하는데 다니다 보면 많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바로 옆 도로로 나가면 타슈 스트리트로 연결됩니다. 여기는 보행자 전용인데 얘는 침실인가 봐요? 이 도로는 약 500m 정도로 되어 있고요. 지하상가도 갖추고 있답니다. 거리엔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넓은 바닥에 멋진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네요. 열심히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할아버지도 만나게 됩니다. 이 도로의 끝자락이자 입구엔 행운의 열쇠를 만들어 스트리트의 중심을 알려주고 있네요. 이런 동상도 있고요. 골목길로 접어드니 장미꽃을 파는 할머니도 계십니다. 이제 공화국 광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곳은 카페나 레스토랑이 밀집되어 있어 낮이나 밤이나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아르메니아 역사박물관과 공화국 광장이 있는 곳까지 왔는데요. 여기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맞아요. 물을 마실 수 있는 분수대입니다. 예레반에서는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수질 또한 정말 좋아 누구나 편하게 마실 수 있답니다. 저 앞에 시계가 있는 붉은색 건물은 정부청사고요. 분수대를 중심으로 박물관 등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광장을 한 바퀴 돌아보고 계신데요. 재미난 건 매일 밤 9시 정도부터 약 2시간 동안이나 분수쇼가 진행된답니다. 분수쇼가 궁금해 밤에 다시 왔는데요. 5월 말 정도부터 10월 초 정도까지 시민들을 위해 이렇게 분수쇼가 진행된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경제가 결코 넉넉하지 않은데도 시민들을 위해 이런 분수쇼를 제공해주고 캐스케이드 같은 곳도 누구나 즐길 수 있게 개방하고 있으며 곳곳에 음수대까지 만들어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인상적이지 않을 수 없네요. 이제 광장을 지나 정부청사 앞을 걷고 있는데요. 베르니사기라는 벼룩시장으로 가고 있답니다. 가는 도중에는 이렇게 아주 넓은 공원도 있답니다. 그쪽으로 가. 이 비석처럼 생긴 것은 아르메니아 미술의 일종인데요. 돌에 조각한 하치카르라는 십자가입니다. 여기 우뚝 솟아있는 동상은 가르긴 느즈데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혁명가로 아르메니아인들에게 민족 영웅으로 존경받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부터 버니세지 벼룩시장이 시작된답니다. 벼룩시장이라니까 그냥 동네에서 열리는 작은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도서, 공예품, 의류, 미술품을 비롯하여 골동품까지 없는 게 없다 할 정도로 넓은 시장인데요. 전체 길이만 350m나 된답니다. 아마 이곳에 오시면 아르메니아 문화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별로 나누어 전시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수많은 그림들로 가득한 미술관 같네요. 이제 예레반 소개의 마지막 방문지입니다. 이곳은 샤를 아즈나부르 광장인데요. 이 광장은 유명한 프랑스계 아르메니아 가수, 작곡가, 영화 배우이자 유명 인사였던 샤를 아즈나부르를 기리기 위해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이 분수대에는 12개의 별자리를 상징하는 분수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답니다. 극장 앞에 설치된 스파이더 조형물도 매우 인상적이네요. 돌아오는 길에 집 가까이 항아리 바베큐로 유명한 곳이 있어 왔습니다. 감자 고기를 끼워 만든 바베큐가 정말 맛있어 보이죠? 저희는 이런 치킨 한 마리 사서 갑니다. 오늘은 치맥 한 잔 어떠세요? 코카서스는 전체가 과일 천국이라 맛있는 사진도 보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세반 호수로 가고 있습니다. 예레반 시내에서 호수까지는 약 72km고요. 가는 방법을 몰라 자료를 찾다가 갈 때는 북부 버스터미널에서 미니버스를 타고 갔는데 돌아올 때 시내에서도 버스를 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시내에서는 예리타 살다칸이라는 지하철역 앞에서 버스를 탈 수 있는데요. 바로 길 건너에 317번 버스가 있답니다. 그런데 317번 버스는 세반 시내까지만 가기 때문에 다시 택시를 타야 한답니다. 대신 북부터미널에서 탄 미니버스는 호수 입구에 내려주는데 조금 걸어야 하고요. 서로 장단점이 있으니 개인적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네요. 여기는 미니버스가 내려준 삼거리인데요. 약 1km 정도 걸어가면 된답니다. 이제 저 멀리 세바나방크 수도원을 보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요. 마을로 접어드니 이곳의 유명세를 알 것 같네요. 여기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되고요. 잠시 후 계단이 시작된답니다. 쉬어갈 수 있는 장소에는 여지없이 기념품 가게가 있고요. 이렇게 만든 십자가도 보이네요. 계단이 끝나면 더 넓게 펼쳐지는 호수를 보며 옆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네요. 위로 다 올라오면 두 개의 교회가 보이고요. 먼저 하나의 교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돌들은 옛날 석조 각가들이 돌에 새긴 십자가인데요. 하치카료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 예술 작품이기도 하답니다. 때마침 미사 시간인지 소리가 들리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바나방크 수도원의 두 교회 중 한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의 수도원은 874년에 아르메니아의 공주 마리암이 창건했다고 하는데요. 성 아라켈로츠 교회와 성 아스타바치친 교회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중 이곳은 성사도 교회이고요. 다음에 갈 곳은 성모 마리아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 뒤 가장 높은 언덕에서 전체 풍경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세반 호수는 아르메니아 국토의 약 4%를 차지하는 아주 큰 호수인데요. 높이도 해발 약 1900m로 페루의 티티카카 호수 다음으로 두 번째라네요. 여기는 옛 수도원의 흔적들이 남아있어 당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중세 시기에는 수도승들의 수행 장소였고 정치 군사적 거점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두 번째 교회 앞이고요. 잠시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조금 전 보셨던 교회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역시 오래된 교회임을 알 수 있네요. 이곳에서 나는 생선 요리로 점심을 먹고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택시를 타고 버스 타는 곳까지 가는 중입니다. 여기는 세반 시내의 버스 종점이고요. 이 317번 버스인데 처음 설명드렸던 예레반 시내의 지하철역까지 간답니다. 교통편을 몰라 이른 아침부터 조금 힘들었지만 시원한 호수와 오래된 수도원 풍경에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가르니 신전과 게르하트 수도원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곳입니다. 여행을 하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교통 정보인데요. 조금 전 세반 호수도 그랬지만 이 버스의 정보도 찾기가 정말 어려웠답니다. 제가 찾아본 정보에는 게이버 스테이션이라는 곳으로 나타나서 갔는데 그곳은 아니었고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냥 도로변에 있는 이런 곳이랍니다. 다행히 가이버 스테이션 가까이에 있어 찾아오긴 했네요. 아무튼 이제 출발했고요. 잠시 지도를 보여드리며 일정을 말씀드릴게요. 앞에 다녀온 세반 호수는 오른쪽에 있네요. 예레반 시내에서 구글맵상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된 곳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먼저 약 30km 떨어진 게하르트 수도원부터 보고 돌아오면서 가르니 신전을 보고 오는 일정입니다. 그런데요, 이해가지 않는 하나는 세반 호수나 게하르트 수도원이나 분명 유명한 관광지인데 왜 버스들은 그곳이 종점이 아닐까요? 여기는 고흐트라는 마을의 버스 종점인데요. 결국 이런 불편한 시스템 때문에 2.7km를 걸어가거나 택시를 다시 타야 한답니다. 버스 종점에 도착하자마자 일본 사람과 합승하여 편안하게 수도원 주차장까지 오긴 왔지만 이 넓은 주차장에 왜 버스가 안 들어오는지 여전히 이해는 안 되네요. 아무튼 힘들게 왔으니 더 많이 즐겨야겠죠?
입구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하치카르라고 하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네요. 전체적인 지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게하르트 수도원의 교회는 바위산을 깎아서 만들었답니다. 저 바위에도 작은 기도 장소를 만든 것만 봐도 정성이 대단해 보입니다. 이제 수도원의 입구를 통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마당에 둥근 바위가 하나 있는데요. 단순한 자연석이 아니라 세속에서 성격으로 들어가는 경계의 상징이며 순례자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던 장소라고 합니다. 이 수도원은 4세기경 창건되었고요. 특히 12에서 13세기에 확장되면서 절반 이상이 암벽을 뚫어 만든 석굴 성당과 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 뒤가 아자트 협곡인데요. 이러한 자연과 건축물이 하나가 된 듯한 풍경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중요한 이유라고 합니다. 게하르트는 아르메니아어로 창을 뜻하는데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옆구리를 찔렀다고 전해지는 성창이 한때 이곳에 보관되었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 성창은 현재 아르메니아 교회의 중심인 예침 야친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외부는 공사 중이지만 내부는 들어갈 수 있어 다행이네요.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기가 세례를 받는 의식을 진행하는 것 같네요. 바로 옆으로 이어지는 곳으로 오니 촛불을 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연결되는 공간으로 들어가면 암벽에 지어졌다는 것을 점점 알 수 있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성당 옆으로 들어오면 암벽을 파낸 신비로운 공간들이 이어집니다. 벽면에는 정교하게 십자가인 하치카르가 새겨져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천장의 팔각형 면에도 모두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위쪽 한 부분에는 사슬로 묶인 2마리의 사자를 안고 있는 소의 머리가 새겨져 있고 그 아래에는 날개를 뻗은 독수리가 새끼 양을 2발로 잡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자처럼 묶여있는 한 소처럼 강할 것이며 독수리가 어린 양을 지키듯이 사람들을 지키리라. 이제 물소리가 들리는 바로 옆 공간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곳을 아바잔 예배당이라고 하는데요. 암벽에서 샘물이 흘러드는 공간으로 정화와 세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곳의 천장에도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답니다. 전체적으로 별도의 공간들이 암굴처럼 연결되어 있어 미로를 찾는 듯 특별한 느낌도 든답니다. 지금까지 주성당에서 연결된 교회의 내부를 보셨고요. 이제 그 뒤로 연결되는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구조의 암벽을 파낸 신비로운 공간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1240년경 건립된 프로시안 왕조의 묘실 겸 교회랍니다. 입구에 십자가를 보며 들어서는데 아름다운 노래가 들리네요. 어떤 장면일지 점점 궁금해지는데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이곳은 주성당의 외부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뒤쪽인데요. 아자트 협곡과 바위산의 배경을 더욱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저 멀리 암벽에도 십자가를 새겨둔 정성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주성당의 앞마당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어 한번 나가 봅니다. 밖에서 보는 풍경은 이렇답니다. 이제 수도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약 3km를 구경도 하며 걸어가려고 합니다. 산세가 아름다워 사진도 남겨보고 특별한 장소였던 수도원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전통빵을 굽고 계신 할머니를 만났어요. 어떻게 굽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저렇게 안 뜨겁게. 저렇게 해서 붙이나 와우, 부풀어오른다. Nije tu masno. 금방 끝. Iz bažak unese razloga. 따끈따끈 방금 구운 빵 얼마나 맛있을까요? 바삭한 데다 조미를 전혀 안 해서 고소한 바로 그 맛이네요. 하지만 아무리 맛있고 산세가 좋아도 언덕길까지 만나니 점점 힘들어지네요.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는데 또약볕에 1시간을 걷는 것은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아침에 도착했던 버스 정류장까지 왔고요. 이제 버스를 타고 두 번째 목적지인 가르니 신전으로 갑니다. 버스는 이런 사거리에서 내리게 되고요. 안내를 따라 쉽게 갈 수 있답니다. 코카서스 3국 여행을 하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차들이죠. 입구에서 표를 구입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이곳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답니다. 좌우에 유적들의 일부를 전시해 놨고요. 저 앞에 우뚝 솟아있는 신전이 보입니다. 신정 가까이 가기 전 오른쪽에 유적의 일부가 있어 먼저 들어가 봅니다. 1679년 이곳에 지진이 있었다는데 그중 일부분을 이렇게 전시해 두었답니다. 이렇게 밖에도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고요. 그 앞으로는 아자트 강 협곡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전보다 이 협곡이 더 멋있어 사진 몇 장도 남겨봅니다. 이 신전은 1세기경 아르메니아 왕 티리다테스 1세가 로마 황제 네로의 후원을 받아 건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그리스 로마식 신전이라고 합니다. 4세기 초 아르메니아가 기독교로 개종한 후 티리다테스 3세의 누이인 코스로비두크트의 여름 별장으로 이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아르메니아에서는 유일한 그리스 로마 열주 건물이라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높은 계단을 올라왔는데 내부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외부의 웅장한 모습에 비하면 내부는 너무 단순한 것 같아 조금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아마 이곳의 뷰포인트는 이렇게 내려다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무암으로 지어진 이오니아 양식의 24개 기둥이 가장 돋보입니다. 먼저 다녀왔던 게하르드 수도원 등의 기독교 건축과는 전혀 달라 아르메니아 건축사에서 예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례로 꼽힌다고 합니다. 신전의 옆으로는 아자트강 협곡을 더욱 깊이 내려다볼 수 있는데요. 저 아래쪽에는 아르메니아의 심포니라 불리는 주상절리를 볼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선 돌들의 교향곡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곳까지는 힘들어 못 가고요. 사진 몇 장으로 대신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1일 투어로 3곳의 수도원을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예레반 시내에서 아라라트 산을 배경으로 볼 수 있는 코비랍 수도원을 갈 거고요. 두 번째는 붉은 협곡에 숨겨진 노라방크 수도원을 갈 겁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장 멀리 있는 타테브 수도원을 가는 일정입니다. 전체 거리는 약 277km 되는데요. 고속도로가 없고 산길도 많아 방문 시간까지 합치면 14시간 정도 걸리는 조금 힘든 코스랍니다. 그래서 여행사를 통해서 가려고 하는데 개인 투어는 비용이 2배 이상이라 저희는 히울라는 업체를 통하여 단체 투어를 선택했답니다. 단체 투어를 할 수 있는 여행사는 이곳뿐인데요. 온라인으로 예약이 가능하답니다.
저희의 1일 투어 프로그램은 이것이고요. 이런 곳을 가게 되며 비용은 1인당 8만 원 정도 된답니다. 여기엔 점심값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특별한 선택지가 없기에 투어 중 단체 식사를 하게 된답니다. 식사는 먹을만 했고 비용은 개인당 약 15,000원 정도였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장소인 코비랍 수도원 가까이 왔고요. 버스에서 내려 이렇게 언덕을 조금 오르게 됩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4세기 초 아르메니아를 조로아스터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채택한 최초의 국가가 되게 한 창시자인 일루미네이터 그레고리가 종교 탄압으로 14년 동안 이곳에 투옥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곳의 이름에서도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코르비랍은 가장 밑바닥 구덩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레고리는 이곳 우물에 던져져 14년 만에 기적적으로 죽음에서 구출되었고 티리다테스의 자매 호스로비두 크트의 도움으로 수년 만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상 우물까지 내려갈 수는 없어 교회의 내부만 잠시 돌아봅니다. 간단히 내부를 돌아보고 저희는 수도원의 뒤쪽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아내의 발걸음이 빨라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곳에서 튀르키예와의 경계에 있는 아라라트 산과 수도원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바로 이런 멋진 풍경을 담아 보려고요. 게다가 아무도 가지 않는 수도원 앞에 밭에까지 왔는데요. 아라라트 설산을 배경으로 수도원을 담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멀긴 하지만 버스가 뷰포인트에서 멈춰주지 뭐예요. 바쁘게 안 움직였어도 됐을 텐데 덕분에 또 한 번 더 바라봅니다. So just all these wars, genocide, all kinds of stuff, friends. So actually we call this the most. 이제 두 번째 목적지인 노라방크 수도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은 두 개의 수도원은 이처럼 척박한 지대와 산길을 따라 달리게 됩니다. 밖으로 붉은 바위산이 보이는 걸 보니 거의 다 온 것 같네요. 저 위에 수도원이 조그맣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비구비 산길을 따라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우와, 붉은 협곡에 이런 보물이 숨겨져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네요. 아마구 계곡의 붉은 석회암 절벽 아래 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독특하네요. 햇살이 질 때 붉은 바위와 수도원이 장관을 이룬다는데 지금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수도원은 13에서 14세기 동안 슈니크 지역의 주교좌로 지역 종교 문화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교회 뒤쪽에 십자가인 하치카루 조각도 정교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풍경 또한 환상적이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는 교회가 2개 있답니다. 이것은 9세기에 지어진 성 스테파노스 교회이고요. 2층으로 되어 있는 이 교회는 노라방크를 대표하는 성모교회랍니다. 좁은 돌계단을 통해 2층 예배당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1층에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물처럼 보이는 이것은 수도사들의 매장 공간 또는 식량 저장고로 쓰였다는 해석도 있다네요. 앞쪽으로는 아마구 계곡의 전체 풍경을 담을 수 있는 뷰포인트랍니다. 성 스테파노스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바닥에 있는 이 비석들은 성직자, 수도원장, 후원한 귀족들의 무덤 표시라고 합니다. 이 수도원을 설계한 사람은 아르메니아 건축가인 모미크라는 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천장의 조각이나 성모교회 입구의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정교한 십자가인 하치카르 등 세밀한 조각으로도 유명하답니다. 이러한 벽면의 조각도 그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숨겨진 보물처럼 아름다운 풍경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발걸음을 돌립니다. 이제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계곡물이 흐르는 시원한 곳에서 단체 식사를 하는데요. 저희야 선택지가 없으니 먹게 되는데 전통 음식도 맛보고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맛난 점심을 먹고 마지막 타테부 수도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몇 개의 높은 산으로 난 굽은 도로를 따라 2시간 정도는 가야 한답니다.
높은 산길을 지나 평원을 만나면서 케이블카 타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디어 타테부 수도원으로 가는 케이블카를 타는 곳에 왔습니다. 투어 비용에 점심값을 제외한 모든 게 포함되는데요. 이 케이블카는 편도만 타고 돌아올 때는 그곳에서 버스를 타게 된답니다. 잠깐 이 케이블카의 특징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구불구불한 산길을 가로질러 약 320m 높이의 5.7km를 가게 된답니다. 일명 Wing of Tative라는 이 케이블카는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는데요. 일반 케이블카와 달리 25에서 30명을 태울 수 있는 대형 캐빈 2대가 왕복한다는 것입니다. 중간 기둥 또한 1개밖에 없으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왕복 케이블카라고 합니다. 이동 시간은 10분밖에 안 걸리고요. 이런 티켓을 이용한답니다. 윙스 오브 타테브 케이블카는 2010년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데요. 출발하자마자 높은 곳으로 횡단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네요. 저 멀리 보이는 협곡이 보르탄 계곡이고요. 그림을 그려놓은 듯 구불구불한 도로가 저 멀리까지 연결되어 있네요. 문제는 돌아갈 때 버스로 저 길을 이용해야 하니 버스 기사는 왕복 운전을 해야 하고 시간도 늦어지는데 비용 때문인지 모르지만 케이블카를 왕복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조금 이해가지 않네요. 멀리 가느다란 도로와 함께 폭포도 보이네요. 드디어 벼랑 위로 수도원 교회가 조그맣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의 다 도착했는데 이렇게만 봐도 특별한 풍경이네요. 내려서 뒤돌아보면 이런 풍경이고요. 언덕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면 수도원으로 이어진답니다. 예레반에서 약 280km 떨어진 먼 곳까지 왔네요. 이곳은 슈니크 지역의 아마나키 계곡 위 절벽의 9세기에 세워진 대규모 수도원 단지인데요. 타테브라는 이름은 스유닉에서 기독교를 설교한 사도 타드스의 제자인 유스타티어스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14, 15세기에 수도원에는 아르메니아 중세 대학 중 가장 중요한 대학인 타테브 대학이 자리해 과학, 종교, 철학 등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성 베드로와 바울 교회, 성 마리아 교회, 성 그레고리 교회의 3개의 교회와 도서관, 식당 등 부속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들어서면 중앙의 가장 큰 교회가 895년에 완공했다는 성 베드로와 바울 교회고요. 오른쪽으로 부속 건물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성벽을 쌓아 방어 역할까지 했답니다.
수도원의 중심이 되는 주 교회인 성 베드로와 바울 교회를 가까이서 보고 계시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연 채광으로 어둡지만 중앙에 높은 돔이 있고요. 큰 규모와 엄숙한 내부 공간에서 당시의 권위와 위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 베드로 바울 교회 옆에는 작고 소박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9세기 후반에 지어진 성 그레고리 교회랍니다. 수도원 내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교회이고요. 아르메니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성 그레고리에게 헌정되었다고 합니다. 내부의 단순하고 장식보다 종교적 집중을 위한 공간임을 알 수 있네요. 수도원 마당에는 이런 기둥이 하나 우뚝 솟아 있는데요. 이것은 906년에 만들어진 가바잔 타워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흔들리는 돌기둥으로 지진계 역할을 했으며 정확한 천문기구이자 나침반의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수도원에서 밖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의 풍경이고요. 그 옆에는 와인을 발효, 보관하기 위한 카라스라는 항아리도 볼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입구 옆에 있는 성마리아 교회를 보며 저희는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밖으로 나온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수도원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뷰포인트에 가기 위해서랍니다. 거리는 700m 정도 되는데 언덕길이라 15분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개인이 운행하는 유료 승용차도 있는데요. 저희는 직접 걸어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길은 험하진 않지만 차들이 다니고 단체 투어라 조금 신경 쓰이긴 했는데요. 안전하게 빨리 다녀오는 방법으로 가고 있답니다. 점점 멀리 수도원의 풍경을 보니 정말 감동입니다. 컴퓨터 배경 화면에서나 볼 수 있는 이 풍경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하늘과 맞닿은 절벽 위에 천년의 숨결을 간직한 타테부 수도원을 바라보며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을 깊이 새깁니다.